네. 네, 안녕하세요. 김석영입니다. 네, 오늘 그 시애틀에서 여의도까지 어느 심리학자의 IT 기업 입성기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옵스. 네, 되네요.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어 일단은 저는 원래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 심리학을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그때는 인제 실험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실험 심리학을 전공을 하다가 어 약간 쪼끔 더 인간다운 속성을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일리노이로 가서 이제 뇌신경과학, 그중에서도 사회신경과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제 거기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쪼끔 더 우리 일상에 더 가까운 응용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덕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즉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아마 학문 심리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 중에서는 가장 응용적인 분야일 건데요. 그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봤어요. 이게 저희 지난 10 년간의 여정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화살표를 건너서 보면은 카카오와 뱅크 샐러드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학위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나와서 업계로 뛰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그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어 실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런 여정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 보통은 사실 한 번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나와서 그다음에 직장을 얻고, 저처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학교를 3 개를 짓고 지금 직장을 2 개를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쟤는 저렇게 좀 복잡한 여정을 살았네. 좀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먼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학교를 뛰쳐나와서 업계로 전향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렇게 3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좋다. 심리학이 좋아서, 사람을 연구하는 게 좋아서 어 들어간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제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세상과 맞닿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세상과 맞닿는 그 지점은 시각, 청각, 촉각, 어 후각, 미각과 같은 오감인데, 그중에서도 시각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를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감각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제 어떻게 외부의 시각 정보가 우리 눈을 통해서 어 그 이런 옵틱 너브, 옵틱 키아스마, 그리고 LGN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기 그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두 갈래로 이어지는 비주얼 패스웨이, 뭐 모터로 들어가는 정보와 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정보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시각 정보를 처리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가령 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좀 특별한 현상을 하나 연구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이란 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지각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서로 다른 두 모달리티가 동시에 반응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공감각은 글자나 숫자를 볼 때 색이 지각되는 현상이 가장 흔하고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현상을 직접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커리어를 이쪽으로 선택을 한 이유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현상을 겪고 이런 어
이런 감각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보시면은 제가 당시 연구에서 썼던 논문인데 가운데 SK가 접니다. 그러니까 실험자이자 피험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애매한 색깔이 제가 실제로 겪고 체험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맨 앞에 제 소개를 할 때 보시면 여기 이 부분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그 알파벳을 보면서 지각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A는 빨강, D는 갈색, 네, S는 이런 하늘색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인간의 시각 기능을 굉장히 베이직한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 게 예, 도움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그 인간 실험법을 공부를 했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본 소양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렇게 생긴 자극을 이렇게 90 도를 틀면 W 형태가 되고 또 반대쪽으로 90 도로 틀면 그 M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ambiguity가 있는 종류의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돌리면은 그냥 저건 W야. 저건 M이야.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공감학자 입장에서는 색깔이 바뀌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감학자도 어쨌든 글자를 지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글자로 지각되는 것과 색깔로 지각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어떤 어 인지가 선행을 하는지, 즉 글자로 지각하는 인지가 선행을 하는지 혹은 공감각적 감각이 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그 공감각자 역시 어떤 인지가 선행을 한 뒤에 그 인지를 바탕으로 색을 지각한다는 그런 일단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엉뚱하게 사회신경 과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일리노이의 그 베크만 연구소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상위의 인지 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각이 처리되는 것 이상으로 그 감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우리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정서, 공포라든가 아니면 놀람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 그 우리 가장 고등한 기능, 즉 전두엽에 몰려있는 그 상위 인지 기능과 크로스토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뇌를 보면은 reptilian bra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시각에서 들어온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거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뱀이라든가 아니면 거미라든가 뭔가 혐오, 공포가 느껴지는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는 자극을 이제 접하면 이 부분에서 빠르게 처리가 돼서 의식 차원에 올라가기도 전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쪼끔 한 단계 나아간 영역이 인제 림빅 브레인인데 이 영역을 보통은 그 우리가 느낀 감정이나 어떤 정서를 중간에서 인제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좀 저급하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로우 레벨의 감정, 그러니까 반사적인 감정, 그 우리에게 정말 위급하거나 위해가 가는 순간에 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외에 한 차원 높아진 그 형태의 감정,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영역에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이 전두엽, 특히 그 전전두 피질 쪽에 가면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판단 능력, 예측 능력, 반추 능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쪼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그 이 medial prefrontal cortex, anterior cingulate cortex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상위 인지 영역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믹달라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reptilian 브레인의 핵심이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리고 여기 히포캠퍼스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렵거나 놀랐던 기억들이 장기 형태로 여기 저장이 되어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다시 겪게 되면 이제 빠르게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뇌의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 디테일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희는 일단 사회신경과학을 연구하는 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와 인지 간의 어떤 교차가 사회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디오 클립에서 이렇게 잘 나온 한 장면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이 이제 처음 낯선 사람을 대면을 하는데 그 낯선 사람이 반갑게 나를 향해 다가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물러서면서 좀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저희가 선별했던 자극이 뭐냐면 핸드쉐이크예요. 왜냐면은 제가 연구했던 곳은 미국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낯선 사람이 처음 만나서 내가 너에게 적의가 없다.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최초의 시그널이 핸드쉐이크이거든요. 반갑게 다가와서 딱 악수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그 반응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정성적으로 확실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어떤 정말로 이게 브레인 레벨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 구성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또 이 사람들 피부색이 조금씩 다른데요. 또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네이티브도 있지만 이제 이민자들도 있고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환경 안에서 서로 공존을 하는 곳이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극에 더해서 어떤 문화적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험을 구성을 했습니다. 핸드쉐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친절하게 리액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컨트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가장 크게 반응한 그룹은 백인 남성 그룹이었어요. 네, 저희가 통제를 해서 백인들은 모두 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 네이티브들 그리고 나서 에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컨파운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완전히 미국에 와서 한 3년 미만으로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핸드쉐이크를 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집단은 백인 남성 집단. 그리고 가장은 아니네요. 에이시안 집단은 그 핸드쉐이크를 하든 안 하든 그게 큰 감정적인 리액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이제 행동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느냐는 그런 레이팅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실제로 예, 반응이 일어났고 예, 그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퍼블리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랩에서 2년 정도 그 사회신경과학이라는 분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소셜 인터랙션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감각과 지각을 넘어선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소셜 애니멀로서의 소셜 인터액션을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브레인이네. 어, 그러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실험실에 불러서 앉혀놓고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자극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하고 심지어 굉장히 처음 보는 동그란 기계 안에 이제 사람을 눕혀놓고 들어가서 그
반응을 하게 하고 이런 게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인간이 정보고 인간에 관한 지식일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전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말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굉장히 하나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계와 함께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과 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은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비헤이비어럴 레벨 중에서 굉장히 하이 레벨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일상적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그런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 랩에 있는 분들이 보기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필드 스터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제 정성적인 그 메소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는 여기 와서 정성적인 메소드를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전까지는 어쨌든 그 시지각 연구도 역시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일어난 실험이었고 그리고 그 사회신경과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통제된 상황의 실험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인제 그런 실험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 배경도 정통 리서처라기보다는 굉장히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고 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그런 직장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HCI를 구성한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분야들이 다 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응용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사이콜로지 혹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이쪽에서 넘어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쨌든 인간이 한 축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정통적인 연구인 사이콜로지와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분명 들어가고 에스노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인류학에서 출발한 그런 방법론인데 여기는 인제 인간을 정성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고요. 예, 당연히 소시올로지는 소셜 사이콜로지도 마치 들어가고요. 그 한편으로는 또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그것을 처리를 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세큐리티도 여기에 한 발 걸치고요. 인간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중요한 정보는 이제 스피치죠. 스피치 랭귀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컴퓨터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인간 자체를 연구한다면 또 이쪽은 컴퓨터의 기능 자체를 연구를 하고 기능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분야가 에르고노믹스 앤 휴먼 팩터스인데 이 분야는 사실 인제 항공 분야의 발달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좁은 콕핏에 특정한 시츄에이션이죠. 좁은 콕핏에 앉아서 그 어떤 자세로 어떤 식으로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가능한 한 장시간 동안 그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학문 분야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인제 공학도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또 한 파트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이 디자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그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날의 검인 게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분야들에 다 발을 담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제각각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어 "이런 분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이거 뭐야.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서 했던 연구의 갈래만 해도 뭐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디지털 장치와 소통을 하는가에 대한 뭐 디지털 뉴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실제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 컴퓨터 에듀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음 말하자면 디자인 쪽 교수님들과 했을 때는 인제 말 그대로 어 약간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UX 메소드를 이해하고 알맞은 응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 새로운 컴퓨터 플랫폼인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에 관련된 연구도 있고, 그래서 가서 논문 쓸 때마다 완전히 다른 연구를 하나씩은 한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예, 좀 여기서 확고하지 않으면 갈피를 잡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건 많은데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많이 사라지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예, 새로운 플랫폼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이제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그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봇도 있죠. 그러니까 예, 그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로봇과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그 로봇을 들고 가서 필드 스터디를 하는 그런 연구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툴을 활용해서 이 툴 안에서 직접 로봇을 빌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감 혹은 즐거운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특정한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플랫폼을 어 그전에 접해보지 않은 사용자인데 사용할 때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변화, 인지적인 변화, 그리고 어 그런 변화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툴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한다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툴을 정말 현실에 넣고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업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굉장히 많이 다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기였어요. '내가 학자로서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어 아니면은 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식이 최전선에서 지식인으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10 년을 그냥 한 큐로 요약한다면 그 인간이 세상을 감각하고 그 정보를 인식하고 느끼는 과정을 컴퓨터의 상호작용 안에서 파악한다. 이게 제 10년 공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로우 레벨부터 점점 하이 레벨로 올라와서 마침내 그 현실이 가장 퍼지하고 애매하고 통제하기 힘든 환경에서의 그 인간 연구까지 쭉 한번 훑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업계인가에 대해서 인제 아까부터 계속 제가 오늘 좀 띄웠는데요. 어 말하자면 저는 인간에 대한 지적 자유 이용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었고 모든 차원에 대해 다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인간은 너무 웃기고 재밌고 아름답고 추악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좀 신기하고 이상한 존재들인 거예요. 뭐 저도 인간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예. 최대한 많이 폭넓게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 동시에 또 하나의 욕망이 있다면 나는 왜 사실 사람들마다 인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도 약간 그 바라보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신 지식,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지식이 최전선에 서고 싶다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런 지식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하지 않는 종류의 학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역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학이라든가. 법은 또 시간에 따라 변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미 쌓아 올려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파보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곧 일어날 미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욕망이 인제 결합이 된 상태에서 계속 꾸역꾸역 현실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넘어왔고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거기가 여긴가?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바깥이 어 일상인가? 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접하고 소비하는 그런 디지털 하드웨어와 디지털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서 모이는 정보들이 있는 그곳이 '내가 가야 될 지식이 최전선인가?' 이런 고민을 인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이분이 남기신 어 이분이 남기신 그 대학 졸업 스피치가 또 한몫을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데이비 포스터 월레스라고 하는 작가십니다. 이분이 책도 있고요. 어 이 책의 제목인 This is Water라고 하는 그 대학 그 졸업식 축사를 남기셨어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게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축사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음 말하자면 이 축사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This is water.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 그 커다란 물이 있고 그 물 안에서 두 마리 젊은 물고기가 막 놀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좀 그런데 인제 좀 나이 많은 물고기가 그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얘들아 물이 참 좋지?"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물고기 둘이서 인제 마주 보고 "물이 뭔데?" 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 정말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들, 그냥 무감각하게 처리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아 오늘도 회사 가야 되니까.' 인제 지하철에 몸을 싣고 멍한 정신으로 '아 유튜브 뭐 있나.' 이렇게 쓱쓱 넘겨보고 유튜브를 보다가 '내려야 될 때가 됐네.' 그러면 또 뛰어가서 정신없이 뭐 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아 길은 막히고 쟤는 끼어들고 진짜 저 멍청한 애는 왜 내가 빨리 집에 가는 이걸 막는담.'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토파일럿에 올려도 그냥 흘러가는 그 삶이잖아요. 그 삶이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평소에 볼 생각을 안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쭉 살아가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나는 지금까지 물 밖에서 물을 바라보고 물을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말 진짜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건 저 물속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통제도 되지 않고 어떤 그 순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 데이터와 정의되지 않은 정보들과 속성들이 난무하는 여기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 말했던 욕망과 이 데이비 포스터 월레스의 This is Water라고 하는 스피치 그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학계에서 음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쓴 논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Behind the Starbucks Counter: Design Solutions for 뒤가 안 보이네. And Solutions for Utilizing Virtual Reality for Collaborative Training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학문적인 느낌의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매일같이 그냥 연구를 하고 인제 논문을 쓰려고 출근하는 그 스타벅스 안에서 가장 최신에 도래한 그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이 스타벅스 직원들이 혹은 이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들이 일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제 이 논문을 구상을 했고 이 논문을 구상했고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유저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면 좋은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걸로 결말이 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이 이런 현실 세계에서 직원들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어 스타벅스 내에서 메뉴를 만들거나 다른 직원들과 소통을 하거나 POS 시스템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 주고 그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 플랫폼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도 있겠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이게 제 마지막 사다리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어깨입니다.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다. 그런 욕망과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면 업계에서는 대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어 거기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쪼끔 더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HCI에서 UX로. 아까 잠깐 그 유저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제가 쓴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은 말 그대로 인간이 컴퓨터, 그러니까 디지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인터랙션하는 그런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그 패턴을 파악을 하고 어 예 어떤 식으로 그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UX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이제 이 휴먼은 유저가 되고 컴퓨터 인터랙션은 experience가 됩니다. 즉 유저란 거는 결국은 사용자고 그 사용자라는 거는 어떤 상품이나 혹은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범위가 좀 좁혀졌죠, 같은 사람이지만. 그 컴퓨터랑 하는 인터액션은 이제 그 외부에서 관찰되는 어떤 대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유저의 그 퍼지한 마음속에 있는 경험, 그러니까 유저가 좋다 싫다 느끼는 감정과 어떤 판단과 인지와 의도와 주의가 모두 합쳐진 총체적인 형태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 학계와 업계의 가장 큰 차이가 있죠. 학계에서 논문을 쓰는 목적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함이지만 그 업계에서 UX를 고려하는 목적은 음 말하자면 돈을 생산하기 위해서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같은 현상에도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죠. 아까 HCI 이 걸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은 말하자면은 그 유저가 인터랙션 하는 대상은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특정한 의도,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서비스, 플랫폼, 앱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유저가 그 특정한 플랫폼, 서비스, 앱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좀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 앱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더 쓰고 싶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인제 지갑을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겠는가? 거기에 관여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컨텐츠 스트래티지. 네.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앱을 만들면 그 앱이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어떤 것에 대한 콘텐츠냐, 그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컨텐츠 스트래티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그냥 보여줄 수는 없고 어떤 틀에 담아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웹페이지나 예 아니면 하다못해 뭐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인제 기능하고 작동을 할지 앱 같은 경우는 뭐 터치를 하면은 열려야 하고 그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터치를 해야지 이게 그 유저가 대충 감을 잡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요런 부분에 을 디자인하는 게 인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죠. UI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는 콘텐츠 같은 경우를 인제 보기 좋은 폰트로 적당한 크기로 잘 전달을 해 줘야 되죠. 여기서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 예 콘텐츠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고 타이포그래피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스태틱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앱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앱이 글꼴 그리고 어떤 앱 안에 있는 화면이 구성 디자인 그리고 앱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인제 문제는 인제 유저가 그거랑 놀기 시작하면은 다른 현상들이 인제 생기죠. 뭐 터치하면 넘어가야 되고 슬라이딩하면 넘어가야 되고 스크롤하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야 되고 요런 인터액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액션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터치를 하면 이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 스크롤을 했는데 이게 버벅거려. 이러면 이제 인터액션이 잘 안 되죠.
그 인터랙션 어떤 식으로 스무스하게 설계를 하느냐 이게 인터랙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랙션만 잘 되면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가계부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어 이상하게 내 가계부에서 지출만 나오고 내 수입은 안 나오네? 그 정보는 어디 간 거야? 그 정보가 왜 이 구석에 박혀 있어? 이러면 굉장히 예 불쾌한 경험을 하겠죠, 유저가.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여주고 그 정보를 어 잘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뼈대를 세우고 어 그 뼈대에 맞춰서 유저가 어 예를 들어서 가계부라는 커다란 이름이 있네. 그럼 이걸 터치하면 가계부가 나오겠지? 가계부가 열리면 위에는 이번 달에 내가 쓴 지출이 총액, 수입이 총액이 있구나. 그럼 다시 터치를 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네. 이게 지난 일 주일 동안 쓴 모든 지출 내역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의 위계를 세워서 틀을 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인제 예뻐야죠. 예.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야 또 유저가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 그리고 사용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유저의 경험에 관여를 하는 다양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예 같은 현상을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른 렌즈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간단하게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유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혼동을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침대에 엎드려서 뒹굴뒹굴 하다가 폰을 켜서 앱을 열고 그 앱과 노는 이 전 과정이 굉장히 퍼지하잖아요. 이게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유저 인터페이스고 어느 선까지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냐 요거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해 놨죠. 제가 방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저 인터페이스는 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앱이 어떤 식으로 뽑혀 나온지 레이아웃, 그리고 앱이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비주얼 디자인, 그리고 그 앱이 주는 어떤 가치, 그리고 그 앱이 동작하고 반응하는 그런 패턴과 구성 요런 것들이 앱 속에 있는 것들이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앱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 그리고 앱과 몰입하면서 겪는 어떤 경험과 감정 그리고 앱을 사용하고 싶어 하게 만들었던 그 목적 그리고 앱을 실제 사용하면서 느끼는 어 직관적인 불편감 혹은 편리감 요런 것들이 다 유저의 경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제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그런 시지각 있잖아요. 그 시지각의 원리와 구성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뭐 중심 시야와 뭐 주변 시야 그리고 그 시지각이 처리되는 속도와 그 시지각이 처리되는 한계와 코그니티브 로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에 걸려 있는 배경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하고 소통할 때 이런 지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나 아니면 시각 디자인의 이런 쪽으로 인제 공부를 하셨고 저는 그 인간의 시각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접점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제가 저의 지식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어 가지고 계신 전문 지식을 또 흡수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서와 인지 영역이잖아요. 뇌과학 자체의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정서가 제일 먼저 처리가 되며 그 정서가 어떤 식으로 기억과 간섭을 하며 그리고 이 정서가 어떤 식으로 그 전두엽에 있는 다양한 인지작용들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앱이 어떤 방식으로 플로우를 짜야 되는가, 앱을 어떤 방식으로 플로우를 짜야 되는가 이런 거를 구상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예. 그 모든 것들을 약간 하나로 묶어 주는 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니까 어떤
단순히 그 학계에서 랩에서 배운 지식을만 가지고서는 이 분야의 이런 UX나 UI라는 새로운 분야의 저 자신을 접목시키기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쪼끔 더 업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도록 한 게 그 HCI를 전공할 때 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 배움을 거치고 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망이라면 욕망이랄까, 이게 뭐냐면 데이터 드리븐 UX예요. 이 데이터 드리븐 UX라고 하면 유저의 경험은 유저의 경험인데 데이터가 이끄는 유저의 경험, 이러면 또 생소하잖아요. 이제 이 개념도 아마 나온 지 한 길어야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네. 제 첫 직장이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인데요. 그게 인제 UX를 보통 하면은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뭐 인터뷰라든가 설문지라든가 필드 스터디라든가, 아까 HCI 전공할 때 그런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UX도 그런 정성적인 연구 방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제가 맨 처음 들어간 팀은요, 그런 UX 팀이 아니었어요. UX 팀이 아니었고요. 어 카카오의 모든 추천을 담당하는 추천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카카오톡, 뭐 카카오 페이지, 멜론, 뭐가 있냐, 그 다음 뉴스, 어 이런 다양한 카카오 산하의 기능에서 그 유저가 선호할 만한 걸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데이터만 가지고 인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걸 사용하는 게 유저인데 우리가 유저의 그런 심리를 모르고 이 데이터만 보다 보니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UX 리서처를 뽑아 보자 하고 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것이라면 좀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어서 "아 좋아요." 하면서 그냥 가서 맨땅에 그냥 막 헤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 공부하면서 실험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짜려면 코딩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매트랩도 배웠고,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려면 어쨌든 통계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니까 SPSS 쓰다가 '아 이거 말고 쪼끔 더 다른 것도 해 봐야겠다.' 하고 R도 그냥 독학을 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파이썬도 쪼끔 만져 보고,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아름아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음 실제 그 유저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가졌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뇌과학 실험을 한번 하려고 하면 이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그 피험자에게 어떤 한 2 페이지, 3 페이지 되는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왜냐하면 이 fMRI라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그 기계를 사용을 한 2 시간을 하고 인제 디브리핑을 돌려보내고, 그 데이터를 또 전처리를 하려면 그 테크니션한테 부탁을 해서 또 하루 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의 데이터를 받는데 빠르면은 뭐 3 일, 뭐 5일, 이런 식으로 또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한정돼 있죠. 뭐 베크만에 있는 그 기계가 fMRI가 2 대가 있었으니까 그마저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상시 사용할 수 있는 fMRI가 2 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100 명을 받는다 하면은 1-2 달이 걸려요. 100 명의 데이터요. 예. 근데 이 카카오에 오니까 그 데이터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 일 주일 트래픽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달치 1 년치를 볼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그런 서버 터져요." 라시는 거예요. 그 하루에 일 주일에 한 달에 이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무시한데
결국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고 사람들이 취향과 선택과 의도와 동기가 반영이 된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아, 그 인간이 데이터가 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왔구나. 전까지 예, 인간이 내뿜을 수 있는 데이터란 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스피치, 표정, 눈빛, 동작, 제스처, 심지어 뭐 약간 한 5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알 수 있는 뇌의 활동 양상, brain activation, 어 그런 것들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인간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다. 그 인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선호를 파악을 하고 그 선호에 맞춘 서비스와 상품을 보여준다. 이런 걸 여기서 하고 있다. 그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분들도 UX 리서치를 처음 도입을 하시고 싶어 하고 저는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일해보는 건 처음인데 이제 질문은 그 우리가 그 멜론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다들 한국에 계시니까 저도 예, 들어오니까 이거를 또 사용을 하게 됐고요. 멜론이라는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포유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전체 유저의 2%만 이 포유를 사용하는 것 같다. 처음에 런칭했을 때 이게 쭉 올라가더니 2%까지 올라가고는 이제 변동이 없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프로젝트네요. 하고 예. 어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그 정량적인 기법과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연구할 때 필요한 정성적인 기법을 혼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도출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건 how much, how many,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저가 어떤 시간대에 뭐 얼마나 스트리밍을 사용을 하는가, 혹은 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가, 어, 뭐 어떤 종류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정성적인 그런 연구 방법론으로는 이 정량적인 것들이 대답할 수 없는 why, 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시간대에 약 전체의 30%의 유저가 뭐 이 차트에 접속을 해서 얼마 뭐 100만 50만이라는 클릭 수를 냈더라.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패턴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Y를 알려면 그 멜론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직접 그 앱을 활용하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라포를 형성하면서 왜 그런지를 인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예, 전통적인 방식이 통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정석적인 방식은 이제 설문지와 유저 테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 뭐 개인화 믹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유의 추천 메뉴예요. 그래서 이런 위클리 픽, 데일리 픽 이런 것들을 쏴줄 때 그 곡들 간의 유사도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산출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특정한 유저가 선택한 곡들과 말하자면 그 특정 유저가 선택한 곡을 다른 유저가 선택할 확률을 또 계산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인제 예, 계산을 해서 그 결과물을 인제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은 또 다른 락을 많이 듣는 사람의 성향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곡을 추천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로직 아래에서 예, 머신러닝 기법을 또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네. 하지만 이게 정말로 유저가 선호하는 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장황하게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했는데 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을 다 활용을 해서 결과를 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왜 나한테 추천이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에 대해서 인지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 멜론을 오래 써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이 익숙한 패턴에 대해서 어 예 이미 자신이 만들어 놓은 패턴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다른 기능을 더 써볼 생각을 안 한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UI에 적응을 하느라 이 포유라는 서비스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나한테 추천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인지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 사람이 들은 익숙한 곡을 중간중간 끼워서 추천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제시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좋다. 그러면은 그 머신러닝으로 샘플링을 할 때 이 사람이 최근에 들었던 익숙한 곡들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 뭐 3곡 중에 하나씩 뭐 끼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실제로 스트리밍 수가 10%가 증가했습니다. 네. 현실에 영향을 미친 거죠, 말하자면.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낸 인사이트가 정말로 어떤, 예 임팩트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임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미약하게나마 미친 결과를 본 거죠. 근데 업계에서는 이런 임팩트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은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좋다. 새로운 인사이트, 지식을 얻었다. 근데 이게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임팩트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사이트는 버려집니다. 굉장히 민망해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좋다. 돈을 벌어다 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뭐 6%의 유저가 더 이용을 했다. 그리고 스트리밍 한 번 할 때마다 뭐 2 원씩 어 2 원씩 그 들어가는데 이게 뭐 10%가 증가했더라. 그럼 수익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마인드셋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응용을 해서 예 회사가 원하는 임팩트를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서 얻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예 사실 굉장히 재밌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었어요. UX를 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살리고 그게 정말로 어떤 UX 리서처라는 그런 커리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심리학적인 10년치 백그라운드를 정말 풀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뱅크 샐러드라는 지금의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추천 시스템에서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작업들을 인제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개인화예요. 퍼스널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커멘데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어 인터액션과 그 선호도, 그 특정 앱을 더 많이 클릭하고 특정 앱이 특정 페이지에 더 많이 접속하고 더 많이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선호도를 최대한 높여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페이지를 방문하고 끊임없이 좋아하고 끊임없이 지갑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분을 좋게 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방향이잖아요, 레커멘데이션에는 결국은. 맞춤 추천.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게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는 그 데이터 회사거든요.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계부 앱, 자산 관리 앱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비전은 훨씬 더 원대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금융 자산과 금융 데이터만을 모아서 보여줬다면 인제 앞으로는 건강, 자동차, 부동산, 어 노후, 연금, 이런 것들까지 다 한 인간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는 데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이 안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토스랑 비교하시는데 토스랑 갈 길이 굉장히 달라요. 그쪽은 인제 인터넷 뱅킹을 하겠다. 정말 금융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고, 저희는 그 마이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 예 개인화된 데이터를 어 가지고, 예 개인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유저에게 유저 친화적으로 잘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앱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인제 현재 이미 뭐 건강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 연말정산 인제 런칭할 거고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사람들이 '아씨 어떤 카드를 어떻게 얼마나 더 써야 되나. 아 이거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인제 앱에서 한눈에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 카드 뭐 10만 원 더 쓰시면은 세액공제가 최대가 됩니다." 뭐 이런 기능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그런 예 현실적으로 당장 알았으면 좋겠고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그 인간이 좋아하는 형태, 유저가 좋아하는 형태에 최적화해서 보여주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짤은요. 그 이전 버전이거든요. 1.0이 버전인데 지금 2.0은 한참 실험 중이고 개선 중이고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략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그런 방향성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산이면 자산 조회, 자동 가계부, 뭐 금융 비서, 맞춤 상품 추천. 근데 이게 이제 자산과 가계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뭐 건강이나 예 말씀드린 다양한 삶의 분야로 다 확대가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이 첫 화면과 그 구성을 전부 새롭게 디자인하고 개편을 하고 그 건강이면 건강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작업을 하고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 페이지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와 그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소그룹이 인제 모여서 일을 하니까 필요해진 게 어떻게 하면 이 개인화를 들쑥날쑥하지 않고 굉장히 매끄럽게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제가 최근까지 하던 작업이 이거예요. 2.0 UX 가이드라인. 네. 왜냐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팀들이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팀들이 각자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뛰어난 팀이더라도 이제 그 서로의 일을 해 나가는 속도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른데 이걸 한 그룹에 이렇게 모아 놓고 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는데 또 저 팀에선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네? 이게 일관성이 없네? 그러면 그걸 그냥 다 한 앱에 때려 넣으면 유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뭐야 갈피를 못 잡겠어. 이게 뭐야. 여기로 갔더니 이 버튼은 빨간색인데 왜 저 페이지로 가면 저 버튼은 초록색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저는 다시 그 앱을 쓰지 않습니다. 어 제가 느낀 건데요. 휴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식을 탐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휴먼이 아니라 이 당장 우리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유저라는 대상은 어 굉장히 이제 귀찮아하고 인지 자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코그니티브 마이저 모델인 거죠. 그 수잔 피스케가 얘기하는 코그니티브 마이저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 자원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귀찮으면 안 해요. 그리고 게으릅니다. 예. 그냥 알아서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 휴리스틱대로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그 예 아모스 트버스키와 카넬만이 얘기한 그런 휴리스틱대로 알아서 잘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인제 이 UX 가이드라인이에요. 저희가 UI 가이드라인은 정말 멋진 거를 만들었어요. 딱 해서 뱅크 샐러드 프로덕트 랭귀지. 그러니까 UI들이 딱 봤을 때 들쑥날쑥하지 않고 하나의 룰에 맞춰서 굉장히 일관된 시각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그 저희가 틀을 세우고 가이드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유저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맨 위에 언제나 요약이 나타나게 하고 그 요약된 정보는 가장 눈에 잘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컬러는 혼란을 빚지 않게 초록색, 분홍색, 보라색 이 세 가지 아닌 스펙트럼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놓은 게 이 뱅크샐러드 프로덕트 랭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결과물의 백그라운드에는 말하자면 산업 디자인적 지식과 시각 심리학적 지식과 비주얼 디자인적 지식들 이런 학계에서 그 기틀을 세우고 다졌던 그런 지식들이 인제 넘어와서 응용이 돼서 이런 결과물을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네, and UX 이 부분이 인제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UI적 경험을 굉장히 일관되게 제공을 한다면 그 UX적 경험, 말하자면 그 시각적이고 심미적으로 굉장히 일관되다면 그 말하자면 시각적이고 심미적인 플로우와 구성을 어떻게 하면 더 유저가 인지 자원을 안 쓰고 굉장히 게을러도 알아서 모든 정보가 다 한눈에 보여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제가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치하고 어떤 것부터 먼저 보여줘야 될지, 스크롤의 맨 위에는 무엇이 와야 하며, 그리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에는 어떤 식의 그런 구성을 적용을 해야 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라인처럼 보여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월별 지출을 쭉 내가 확인을 하면서 그 시간 순서대로 인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 '좋다. 내가 이번 주에는 이만큼 썼고 저번 주에는 저만큼 썼으니까 내가 이만큼 덜 썼네. 이만큼 더 썼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는 그런 타임라인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반면에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주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세라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이런 경우에 인제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변동되는 종류의 그런 자산이라면 이거는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지 가계부처럼 타임라인처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면은 유저가 굉장히 좀 불편을 겪겠죠. '아 이게 뭐 그래서 어제는 얼마였는데 오늘은 얼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을 이런 가이드라인 하나에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인제 유저의 그 코그니티브 로드가 얼마나 되고 그런 인지 처리 그 속도가 얼마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한 이만큼의 정보만 제한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유저가 스크롤링을 해서 내릴 때는 또 얼마만큼의 정보를 또 상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학계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아름아름 좀 체화가 돼서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와, 이거를 30 분을 제가 생각했는데 굉장히 주절주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중간에 지루해서 나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Q&A를 시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